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명절 시즌이라 너무 싸우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시집 자랑 좀 해보려고요. 이런 시집도 있다고 읽어주세요. 일단 저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반반 결혼하긴 했는데 막 처음부터 네가 무조건 절반 내 이게 아니고 둘이 서울에 집 사려고 돈을 합치다 보니 어쩌다 반반 부담한 게 되어버렸네요. 저희 시댁은 딸 셋에 제 남편인 막내 아들 하나 있는 집입니다. 저한테는 시누이가 3명인 거죠. 누가 물어보고 얘기해주면 어머 힘들어서 어떡해 이러시는데 저는 정말 시댁이 좋거든요. 오구오구 우리 귀한 아들 이런 집이 아니고 약간 자유방임주의예요. 일단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일 하나도 안 시키세요. 부엌 일이든 바깥 일이든 하나도 안 시키세요. 너무 안 시켜서 눈치 보일 정도로요. 명절엔 명절 전날부터 명절 당일 점심까지 친정에서 보내고 당일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시댁에서 보냅니다. 어차피 형님들이 다 당일에 오니까 너네도 당일에 와서 같이 놀으라는 게 어머님 말씀이세요. 저녁 준비는 어머님 주도하에 형님들이 다 맡아서 하시고요. 저보고는 조카들 봐주라고 하는데 이제 좀 커서 다들 알아서 놀아서 사실 전 그냥 쉬는 거죠. 같이 술도 마시며 도란도란 놀다가 다 먹으면 어머님이 설거지 하시고 저희는 잡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저희 마음껏 자고 싶은 만큼 잔 다음에 차려진 아침 먹어요. 시골이어서 항상 제철 음식들 최상급으로 저희 친정에 보내주시고 인삼축제, 꿀축제 이런 거 가실 때마다 보내주시고 명절에도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사돈댁 갖다 드리라고요. 당연히 저희 친정에서도 이것저것 드리고요. 시누이 3명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항상 배려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결혼 생활엔 일절 터치 없으시고 평소에 연락도 아예 안 하세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는 게 이 집안 방침이에요. 어머님은 어린이날에도 저한테 용돈 붙여주시고 참고로 저희 애기 없어요. 내 마음속엔 항상 아가니까 이걸로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라고 하시면서요. 어디 집안 행사 이런 거에서 만날 때마다 집에 갈 때쯤에 저한테 몰래 10만원 쥐어주시고 그럽니다.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가는 길에 커피라도 사 먹으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져서 진짜 좋아요. 마트 가서 장 볼 때 바나나 우유 4개 들은 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늘 조카들 3명 주고 나머지 하나는 저 주십니다. 우리 집 애기라고요. 쓰다 보니까 진짜 더 좋으신 분들 같네요. 갑자기 제가 또 감동받았네요. 다들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더 잘해드리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시댁도 있으니까 아직 미혼이신 분들 너무 걱정 마세요. 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효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예의 바르고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잘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지 8년 차로 신규 시절 대학병원의 내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뒤로는 내과계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근속해왔으며 현재에도 요양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의료업계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께서 해당 병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피해를 너무나 많이 겪어 올리는 글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한 번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2월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서만 생활하셨던 분이었음에도 혹여나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 선별진료소에 찾아가 검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처방받아 장기적으로 복용했으나 차도는 없었고 3월 말 급격하게 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소변량이 하루에 100cc 정도가 나오는 핍뇨 증상과 함께 흑색변을 다량으로 모시곤 3일 만에 배와 다리가 심하게 부풀었으며 전신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증세가 겹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자
아버지께선 3월 30일 동네 비뇨기과를 찾아가셨습니다. 비뇨기과 원장님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고 문진 후 여기에 계실 상태가 아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 라고 다급히 전원 의뢰서를 써주며 모 시립병원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2주 뒤인 4월 13일 간 CT, 3주 뒤인 4월 21일 결과를 들으며 주치의 교수와 진료를 보기로 스케줄이 짜였지만 그 전에 응급 상황이 터질 것만 같아 4월 10일 해당 병원 응급실로 모셔갔습니다. 아버지는 4월 8일이 되어서야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아프고 숨이 차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소식을 저희에게 알리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인 딸과 직업 군인인 아들이 찾아오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괜한 걱정을 끼칠까 저희에게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교수는 문진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병원의 응급실에선 아버지의 상태를 보시곤 바로 휠체어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보호자로 등록된 저와 아버지가 초기 평가를 하며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하는 동안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담당 주치의로 배정되어 있던 소화기 내과 교수와 3월 31일 외래 진료를 보며 상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동네 비뇨기과에서 해당 병원의 외래 일정을 대신 예약해준 줄로만 알았던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네 비뇨기과를 방문했던 3월 30일부터 해당 병원의 교수와 상담했던 3월 31일, 그리고 응급실을 방문한 4월 10일까지 아버지의 외적 상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해당 부분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방문 비뇨기과의 증언 또는 CCTV 영상 등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교수는 아버지의 코끼리처럼 부은 다리, 신발을 신을 수 없을 만큼 발등이 솟은 발, 복수찬 배를 대충 옷 위로만 훑어보고 기본적인 신체 검사 및 촉진하지 않음은 물론 활력 징후 측정, 키와 몸무게조차 재지 않았습니다. 또 식사는 했냐, 몇 시에 먹었냐만 물은 뒤 금식 없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혈액 검사와 타 검사를 아무것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게서 적절한 정보를 끌어내어 문진하는 능력은 의료진으로서 의사의 역량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교수는 면허만 지니고 있을 뿐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후 교수는 아버지가 입원한 11일 일요일에 당직이라며 그날 10시에 회진을 오겠다 해놓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수의 불순한 태도. 교수는 진료 내내 경멸하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대하듯 이야기했고, 심지어 아버지께서 과거 잘못된 한약 복용으로 간 기능이 온전치 못하며 1970년대에 C형 간염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먼저 말을 꺼냈는데, 이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냐, 검진에서 C형 간염이 나온 적이 있냐 물은 뒤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자 그럼 C형 간염이 아닌 거네 하고 화를 냈습니다. C형 간염 검사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항목이 아닙니다. 교수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까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사람이거나 제대로 진료를 시행할 목적이 처음부터 없던 겁니다. 아버지의 체감상 상담 시간은 고작 3분, 길어봤자 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교수는 그 짧은 순간에 저런 불순한 태도로 환자를 응대했으며 마지막으론 21일 진료 시간에 15분 일찍 와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소리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해당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무례한 응대 방식과 비체계적인 병원 시스템. 초기 평가 후 격리실을 안내해준 간호사는 저에게 보호장구와 장갑을 착용하고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침대 위에 눕혀달라 하셨고, 아버님이 혼자 계시기 불안해하실 것 같으면 함께 대기하면서 의사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폐를 압박하는 복수 때문에 똑바로 누우면 숨을 쉬지 못하셔서 침대를 90도로 세운 상태로 담소를 나누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격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른 간호사가 여기엔 보호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당장 그 안에서 모든 보호장구를 벗고 나와라 라고 외치곤
아니,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가 있고 난리야. 라며 제가 멋대로 들어갔다는 듯이 짜증을 냈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외부인인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보호장구를 어떻게 착용하고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황당하게 쫓겨나버린 저는 바깥으로 나가 안내해주시는 분께 격리실을 안내해준 간호사는 아버지와 함께 의사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른 간호사가 들어와 나를 내쫓았다. 왜 근무자마다 말하는 내용이 다르냐? 원래 이렇게 비체계적으로들 근무하냐? 말씀드렸더니 안내원분이 담당 간호사를 불러 상황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후 낯번 간호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했고 저희는 그렇게 아버지를 격리실에 홀로 둔 채 기억 없이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 아버지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라 어떤 처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적어 전송해 주셨어요. 진행성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와 지혈제를 투약받았고 코에 비위관을 꽂아 위세척과 직장을 통한 자멸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치 도뇨관 삽입도 시도했지만 요도까지 심하게 부어있어 실패했다고 했고요.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는 성인 남성의 경우 13.5에서 17.5이며 8 이하부터는 수혈이 고려되는 수치라 아버지의 경우 당장 수혈이 필요한 빈혈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5.9로 측정되어 수혈 동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재확인을 한다며 체열만 반복하고 결국 몇 시간이나 더 지연된 후에야 수혈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 상황에 소리쳐도 응답 없고 콜벨 안내 없는 병원. 항생제 탓인지 아버지는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셨다고 해요.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CCTV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 다시금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처음 격리실에 입실할 때 콜벨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기억나 난간 근처나 뒤쪽 벽에 초인종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침대를 90도로 세운 상태라 아버지는 콜벨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콜벨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은 어느 병원에서라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안내 내용입니다. 이는 명백한 응급실의 불찰이며 특히나 외부와 완전 차단된 격리실에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콜벨이 있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말이 안 됩니다. 급하게 해당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소리 지르고 CCTV에 손을 흔들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콜벨 위치와 사용법 또한 안내받지 못했으니 자세히 설명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은 알겠다고 하셨고 담당 간호사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그 간호사가 찾아갔는데 그분은 문만 빼꼼 연 채 뭐 필요한 것이 있냐 물어보고 아버지가 먼저 콜벨이 어디 있냐 묻기 전까지 콜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 질문을 듣고도 침대 뒤에 있어요 라고 쌀쌀맞게 외친 후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격리실에서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콜벨을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후 설사는 계속되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비닐 덮인 좁은 침상 위, 낙상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위험 상황 속에서 용변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바지에 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차 소리 지르며 CCTV를 향해 수신호를 보냈으나 그로부터도 한참 뒤 위와 동일인인 담당 간호사가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 찾아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곤 그제야 뒷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난 아버지는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고 그분은 환자분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일만 할 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요. 그 대답에 더욱 기분이 상한 아버지께선 당신 같은 사람 도움은 필요 없다며 욕설과 함께 담당 간호사를 내쫓았고
응급실에선 환자가 처치해 비협조한다며 저희에게 용변을 처리하라고 보호자를 호출했어요. 후에 아버지께선 욕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남자인 제 동생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가 몇 번이고 용변을 치워드리며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격리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때는 허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면 처음에 저를 왜 그렇게 내쫓으셨는지 참 야속하더군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길 해당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남매는 괜히 그런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셨다는 후회를 끝없이 해야 했습니다. 7번째, 심각한 위생개념. 이러다 환자 감염,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격리실에서 아버지는 수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액을 막기 위해 3웨이가 잔뜩 연결된 혈관 주사를 양팔에 꽂고 계셨는데요. 참고로 3웨이는 한 혈관 통로로 다수의 수액 라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밸브 형식의 커넥터로서 2개 이상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복잡하게 엉킨 수액 라인을 정리하면서 연결되어 있던 수액 라인을 빼고는 캡을 씌우지 않은 채 비닐만 덮여 있었던 비멸균 상태의 침대 발치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후 나머지 선들을 정리한 뒤 이미 오염된 그 수액 라인을 다시 3웨이에 연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행위는 환자를 감염, 더 나아가 돌아가실 수도 있게 만드는 의료 과실입니다. 제가 간호사고 친인척 중에도 의료계 종사자가 많아 비록 아버지 본인이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그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담당 간호사에게 항의하지 못했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지도 못하셨어요. 이 부분은 병원 민원실에 CCTV 열람 허가를 요청했고 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 간호사에게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들이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CCTV 자료를 지웠다면 과실행위, 은폐 의도로 보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8번째, 의미 없는 출입증. 응급실로 들어간 날 22시에서 23시가 가까워질 무렵 입원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 종사자인 관계로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어 4월 8일 목요일 당시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기에 임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당 1명의 보호자만이 소지할 수 있는 임시 출입증 24시까지 사용이 가능했고 병실에 자리가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 아버지께선 24시가 지나고 나서 병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4시가 지나면 임시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으라면서요. 출입증 제도는 코로나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출입증 관리가 어쩌면 이토록 허술할까요? 병동으로의 이동은 역시나 24시를 훌쩍 넘긴 10일 1시경 진행되었기 때문에 임시 출입증은 새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설사 증상이 계속되어 동생이 상주하는 쪽으로 상의했고 그 내용을 안내어분께 말씀드렸더니 동생의 이름으로 출입증을 재발급받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 보호자로 임시 출입증을 받았지만 오늘 밤은 동생이 아버지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동생 이름으로 새로 발급해달라 라고 발급처에 요청했더니 출입증 발급해 주시는 분이 그냥 누나분 거 동생분이 쓰시면 돼요 라고 성가시다는 듯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튿날 병동에서 지적 아닌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9번째, 기본 진료 안 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저희는 먼저 묻지 않으면 간호사나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의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응급의학과 당직 선생님을 뵌 것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는 간 CT 판독상 저희 아빠가 간경화라 하셨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 병동 1인실로 당시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인실로 이동할 예정이며
위장관 출혈이 없는 것으로 보여 특이사항이 없으면 하루 더 금식을 유지했다가 11일 중 위내시경을 시행할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위험 간염병을 확인하는 검사로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 검사를 했는지 여쭸는데 간경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저는 아버지가 간경화고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할 때 감염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C형 간염이 언급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하지 않았냐 따졌고 결국 병동으로 올라가기 전에 검사를 시행했는데 후에 C형 간염 양성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난 후 4월 11일 아침 당연하게도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부터 병동에 올라와서까지 320ml PRBC를 2팩 수혈받고도 헤모글로빈 수치는 5.9에서 5.4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 수치의 위장관 출혈이 의심된다면 토혈과 혈변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출혈 포인트를 찾지 못한 채 의미 없는 금식은 지속되었고 고통스러울 뿐인 체열과 자멸 검사만이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식도 정맥류가 있다면 내시경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위내시경도 시행하지 않았고 추가로 동일한 양의 수혈만 2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갈증과 허기짐을 고스란히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어차피 내시경을 하지 않을 거라면 물이 허용되는 금식을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빼내기 위해 복수천자를 했다고 합니다. 과정을 지켜본 동생 말로는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간호사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제 생각엔 의사의 일을 대신 시행하는 PA 간호사 또는 인턴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사람이 와서 배를 몇 번 촉진하더니 곧장 복수천자를 시행했고 그날 복수는 겨우 1000cc가량이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천자가 시행되었기 때문인 거죠. 각 병원마다 방침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론 복수천자는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와 함께 어느 부위에 복수가 차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복수천자라면 더더욱요. 그렇게 별다른 차도가 없는 상태로 11일이 지나갔습니다. 동생이 직업군인이어서 부대로 복귀해야 했기에 저와 동생은 20시쯤 상주 간병교대를 했어요. 동생이 병동을 나서기 전에 자신이 떠난 후 누나가 와도 되냐 간호사실에 물었는데 간호사분께서 제 동생이 제 이름으로 발급된 임시 출입증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답니다. 출입증 끊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설명했더니 아 그러셨구나 하며 어영부영 넘어갔다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호자 출입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동생과 교대한 저는 처음으로 병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올라가자마자 간호사실에 먼저 들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임시 출입증이 11일 24시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일 것을 새로 받을 수 있냐 여쭸더니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시엔 48시간이 지났지만 4월 8일 코로나 검사상 음성을 받은 기록이 있고 그 사이에는 병원과 아버지 댁만을 오고 갔는데 다음 검사에 양성이 나온다면 해당 병원에서 옮았을 것이라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분께서 해당 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 쪽으로 문의드려보겠다고 한 후 잠시 뒤 병실로 찾아오셔서 응급수납처에 신분증과 코로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상주팔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지 48시간 이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상주팔찌를 주지 않고 임시 출입증을 주셨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12일 저희는 밤사이 전원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진료가 너무나 무성의했고 담당 주치의라는 교수는 11일 일요일에 당직이라며 10시에 회진을 오겠다 해놓고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과 해당 병원의 아버지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초기 평가를 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담당 주치의를 바꿔달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외래 진료인 3월 31일, 아마 진료라고 볼 수 없는 그 진료가 교수 담당으로 진행되었다는 까닭에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전원 가기로 마음을 굳혔음에도 교수를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회진을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만 8시에서 9시 사이에 회진을 돈다던 주치의는 9시가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간호사실로 나가 교수는 대체 언제 오냐고 물으려는데 마침 젊은 수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자 하시더군요. 저는 수 선생님께 동탄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대형병원에서의 대형병원으로의 전원이기에 수 선생님은 우선 협력 전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고 주치의에게 전원 의뢰서 작성도 요청하겠다 하셨습니다. 10번째, 도대체 마지막까지 이 병원은 진짜 주치의는 누구인가요? 내부 소통 부재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역정내는 병원. 수 선생님이 병실로 찾아와 주치의가 지금 전원 의뢰서를 써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상냥하게 이것저것을 묻고 가셨는데 저는 그 상황이 무척 불만스러웠습니다.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주치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전원 의뢰서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일단은 기다렸어요. 양심이 있다면 의뢰서를 다 쓰고 나서라도 찾아오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찾아가 주치의가 지금 전원 의뢰서를 쓰고 있다던데 환자를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의뢰서를 쓰는 게 맞는 일이냐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제 눈치만 보길래 그냥 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직후에 간호사실에서 주치의를 호출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기다렸던 교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쿵쾅쿵쾅 발을 구르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가 앉아 계신 침대를 두 손으로 우악스럽게 붙잡더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데요? 저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요? 하고 씩씩거리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초면인 그분께 화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무척 당혹스러웠고 자기소개도 않고 다짜고짜 고함치는 그분의 태도가 불쾌해서 경계하는 눈초리로 그분을 쳐다보며 저는 당신에게 화낼 이유가 없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화를 내겠냐 답했습니다만 그분은 앵무새처럼 자기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만 반복하셨어요. 교수는 남자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진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혹시 그쪽이 땡땡 교수이냐? 나는 그 사람을 찾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치의 찾으셨다면서요. 제가 주치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냐고요. 소리만 질렀습니다. 전까지는 그분에게 화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저도 그분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짧은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분은 들어왔을 때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신경질적으로 발을 구르며 병실을 나가버렸고 화가 난 저도 그분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따라가자 됐고 들어가세요 라고 소리치셨고 그 말에 더 이상 화를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 된 저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객 정도로 지금부터 녹취를 시작하겠다며 본인이 피해자인 것 마냥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러시라고 제가 먼저 녹취를 했어야 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분은 녹음기가 켜진 상태로 제가 먼저 화를 내기 시작했으며 제가 그분을 보자마자 경멸하는 눈으로 노려보았다고 거짓된 녹음을 하면서 보안요원을 부르겠다더니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제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무척 억울했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소란이 일어난 걸 들었는지 곧장 수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상황을 중재해 주셨어요. 제가 찾던 사람이 다른 교수라는 걸 알고 계셨던 수 선생님은 소란을 일으킨 여자가 병동 담당 주치의로 교수 밑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라 알려주셨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음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찾아와서 자신이 누군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밝혔다면 그렇게 불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병원 사람들은 왜 기본 중에 기본인 자기소개를 안 하는 걸까요? 11번째, 제발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숙지해주세요. 수 선생님께서는 협력 전원이 불가능하다면서 제가 직접 동탄병원으로 외래를 예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초진이라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하면서도 대리 외래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한시라도 빨리 해당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저는 전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탄병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리 외래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역시나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경유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며 응급실로 전화를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동탄 응급실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쪽 선생님께선 이런 건 보호자분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안 되고 그쪽 병원 주치의가 직접 전원 문의를 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그런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모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수 선생님께 전달했고 수 선생님은 병동 주치의, 다짜고짜 소리 지른 레지던트 분에게 잘 말해보게 하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동 주치의가 대체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전원을 거부당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복수만 겨우 1리터 뽑은 상태로 아무런 차도 없이 굶고만 계시는데 더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16시쯤 당장 퇴원하고 동탄병원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별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간 CT 사본과 의무 기록을 전부 요청하고 정산을 끝낸 후 병원을 나서기까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정대로라면 13시에서 17시 사이에 온다던 교수는 저희가 해당 병원을 떠나는 18시까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 병원에서는 사설기간을 홍보해주는 꼴이 된다며 이송 차량도 연결해주려 하지 않더군요. 뭐라도 좋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빌고 빌어 명함 2장을 받았지만 모두 신뢰가 되지 않아 평소 친분이 있던 타 병원 원무 과장님과 이송 팀장님의 도움을 구해 19시 무렵 무사히 동탄에 도착했습니다. 병동 주치의가 어떻게 전원 의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탄 병원에서는 응급한 상황이 맞다며 바로 아버지를 받아주셨고 즉시 내과 중환자실로 입원해 이틀을 보내셨어요. 입원 후 한나절 뒤 제한되어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그 짧은 사이에 터질 것 같던 발등이 반절은 줄어들었고 비록 금식은 계속 유지 중이었지만 이뇨제를 포함한 복용약과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며 아버지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고작 한나절 만에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는데 해당 병원에선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틀 차이는 초음파를 보며 복수를 2리터 이상 뽑았고 다음날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전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동탄으로 입원한 첫 3일간 복수를 포함해서 몸에 쌓여있던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 아버지의 체중은 무려 13kg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몸이 가벼워져 보행이 수월해졌고 이젠 누워서 잠을 자도 숨이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탄 병원 선생님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어느 누구 하나 무례하게 굴지 않고 꼬박꼬박 자기소개하며 침착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아버지께서 무한 신뢰를 하시네요. 하지만 좋은 예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탄 병원에선 아버지가 이미 간경화 말기 단계라고 하며 간이식 권고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입원했던 시립병원에도 친절하고 상냥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병동 간호사 위주로요. 하지만 그분들도 제대로 된 처치를 놓친 것이 많았죠.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정맥 주사 라인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금식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 대용 영양제와 헤파멜즈, 간 질환약, 인퓨전 펌프, 양압을 가해 수액이 일정한 속도로 전맥이 들어가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 시간당 8cc가 들어가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PPI, 위장약이 처방된 상태였는데 세트 챔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사약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액팩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혈관 카테터가 꽂혀있는 자리에서도 피가 멈추지 않아 수시로 테이프가 졌는데 주사를 봐달라고 하면 태가던만 갈아주시더라고요. 이미 기대하는 바가 없었기에 따로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영양제마저 들어가지 않은 채 계속 굴기만 하셨던 거예요. 전신 부종이 심해 종창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겠지만 카테터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촉진을 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 종창과 혈관통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제거했어야 했는데 병동에선 아버지께서 아파하는데도 해당 헤파린락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빼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AST를 시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항생제 사용 전에 시행하는 피부 검사입니다. 항생제 알러지는 심한 경우 아나필락틱 쇼크를 유발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이를 수 있어요. AST는 피부가 볼록 올라오도록 피내 주사를 놓고 주변에 동그란 마크와 약물명, 주사를 놓은 시간을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분 뒤 주사 놓은 자리에 색깔의 변화 혹은 부푸는 등의 비정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든 항생제는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사용되었던 세프트리악소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로 사용 전 AST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세프트리악손이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전환의료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항생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해주지 않았고 아버지의 몸에서 AST 마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싶어 간병을 하는 동안 저런 마킹을 보았는지 동생에게 물었지만 동생은 간지러워하는 아버지의 몸을 여러 번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주면서도 보지 못했다 말했고 아버지 또한 저런 주사는 맞지 않았다 하셨고요. 맞았는데 모를 수는 없습니다. 피내 주사를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살갗에 놓는 주사라 통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제가 해당 병원의 간호기록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전상상으로 AST를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간호기록지를 포함한 의무 기록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과 후에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니 이제 와서는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전원을 가신 동탄병원에서도 지금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약 전에 AST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게 뭐냐, 항생제 맞을 때 꼭 해야 하는 거냐 물어보면서 해당 시립병원에서는 그런 주사를 맞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의문이 든 동탄 측 담당 간호사분이 아버지 몸을 살피며 AST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시며 감사하게도 그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더군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동탄병원 측에 간호기록지 출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내용들은 4월 12일 해당 병원 퇴원날 민원실에 상세한 컴플레인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명백한 의료 과실을 저지른 해당 병원 의료진들에게 병원 측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와 처벌 및 형사처벌,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저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심리적 피해 보상까지도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 어떠한 처사를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병원의 의료진들은 응급실에서부터 제가 간호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병원을 떠나기 전 입원했던 병동의 수 선생님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물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이보다 큰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염치였지만 이번 일이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받아 마땅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병원의 벽보로 붙어있던 항의문이 많았습니다. 노조에서 게시한 글인 듯한데 해당 병원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청소 인력을 대폭 줄여 제대로 된 방역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처음 상주 간병이 들어간 날 배정받은 병실이 건강보험 기준 하루 병실료가 23만 9,060원에 해당되는 1인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저분했다며
그 사실을 제가 알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거라 예상했는지 동생이 직접 병실과 병실 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하네요. 후에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간호사가 제 생각엔 조무사였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자기소개를 해주지 않으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튼 아버지가 얘기하신 간호사라는 분이 직접 병동을 청소하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이 과연 코로나로부터 환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벽보 사진을 찍은 후 몇십 분이 지난 뒤에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면서 보니 벽보가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 병원 직원들이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직후 벽보가 사라진 것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